엄마 아빠는 내 말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아요. 도대체 같은 말을 몇 번이나 더 해야 하는 건가요? 설명도 제대로 안 해주고 무조건 일단 해보래요. 부담스러워요. 안녕하세요. 멜리플루언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의 저자는 육아 갈등의 원인은 서로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육아는 무조건 사랑하고 나의 생각과 방식대로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아이의 타고난 기질을 정확히 알고 존중하는 것부터 되어야 최고의 육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존중해 주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외모는 유전되지만 성격은 유전되지 않는다. 오늘도 기훈이 엄마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놓고 혼이 다 빠진 듯하다. 매일 아침, 아차 그게 있었지. 준비물 또 두고 갈 뻔했네. 늘 일주일에 최소 6번 이상 외치는 기훈이를 보면 한숨만 나온다.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열심히 타일러도 보지만 아이는 전혀 달라질 생각이 없는 것 같다. 한편 영미 엄마는 아이와 대화를 나누거나 행동을 보는 것만으로도 답답하고 숨이 막힌다. 자신이라면 대답을 10번은 더 했을 시간인데 영미는 멀뚱히 자신을 바라볼 뿐이다. 그런 영미와 대화하고 있다 보면 별일 아닌데도 답답해서 큰 소리를 내기 일쑤다. 더군다나 영미는 친구들과 어울릴 때도 자기 주장을 펴지 못해 늘 밀리고 당하는 느낌이다. 영미 엄마는 영미가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할까봐 정말 걱정이 된다. 상담실에 와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누굴 닮아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안 그랬는데 얘는 대체 왜 이럴까요다.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의 부모와는 상반되게 잠시라도 입을 닫고 있으면 큰일 날 것처럼 말이 많은 아이. 다양한 경험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두는 부모여서 아이에게 더 많은 것을 즐기게 해주고 싶은데 집에서 나가는 것을 귀찮아하고 혼자 노는 것만 좋아하는 아이. 성미 급한 부모의 화를 돋우는 것이 사명인 양. 무엇을 해도 남들보다 최소한 10분 이상은 더 걸리는 느린 아이. 참을성이 미덕이라고 믿고 말하기 전 최소한 3번 이상 생각하는 아버지와 달리 자기가 생각한 것은 거르지 않고 목소리 높여 자기 의견을 주장하다 못해 폭발해버리는 아들 등 정말 이들이 한 가족일까 싶을 정도로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부모와 자녀는 너무나 많다. 이런 현상을 보고 있자면 우주가 신비롭다는 생각이 든다. 통합을 이루는 것이 인간의 가장 성숙한 모습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조합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점, 나의 성격과 상반되는 점, 평소 내가 가장 지향했던 점 등을 갖고 있는 내 아이가 만약 내 자식이 아니라면 애써서 견디고 탐색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하겠는가? 아마도 타인이라면 일정 거리를 유지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측면만 받아들였을 것이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인내해야 하는 것, 이해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함께 느끼고 그리고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자신의 장점과 단점, 중요한 가치와 외면하고 있는 점 등을 자녀가 아닌 그 누구와의 상호작용에서 알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해 부모가 자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은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경험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며 최선의 모습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자면 그것은 자신에게만 적합한 방법일지도 모른다. 나와 다른 내 아이, 나를 닮지 않은 내 아이, 혹은 너무 닮아서 손쓸 수 없는 우리 아이를 마주할 때마다 느껴지는 곤란함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선 내 아이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다.
타고난 우리 아이의 뇌 기질을 아는 법. 기질을 설명하는 단어는 외향적, 내성적, 창의적, 독립적, 의존적, 예민함, 주도성, 산만함 등 상당히 많다. 특히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기질에 따라 성격, 특성은 물론 학습 방법, 상품의 선택 시 사물의 선호도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따라서 내 아이의 뇌 유형을 정확히 알고 그에 맞게 양육할 수 있다면 부모의 부담을 한결 덜 수 있을 것이다. 유전자 안에 이미 디자인되어 있는 뇌 선호 유형은 태어나면서부터 같은 세상을 다르게 보는 아이들의 특성을 잘 설명한다. 서랍 속에 볼펜 하나를 찾아오라 해도 쉽게 가져오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바로 눈앞에 있어도 보지 못하는 아이가 있다. 매일 자빠지고 엎지르고 허둥대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고사리 손으로 잘 잡히지도 않는 구슬꿰기를 끝까지 해내는 아이도 있다. 같은 부모 아래 거의 유사한 자극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이 이렇게 다른 성향을 보이는 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런 현상들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뇌선호 유형이다. 이 책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뇌선호 유형을 구별하는 검사 도구는 이머제네틱스로, 이 검사는 뇌과학, 교육학, 심리학에 기반해 뇌선호 유형에 따라 생각과 행동선호 유형을 구분하고 그에 맞는 설명력을 가진다. 위에서 설명한 다양한 아이들의 행동을 이 검사의 준거에 따르면 추상적 사고를 하는가, 구체적 사고를 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고 좌뇌형 아이인가, 우뇌형 아이인가에 따라 구별되기도 한다. 먼저 이 개념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도식 하나를 먼저 설명하고자 한다. 다음 동그라미를 우리의 뇌라고 생각했을 때 윗부분은 추상적 사고, 아랫부분은 구체적 사고를 하는 부분이다. 왼쪽은 좌뇌고 오른쪽은 우뇌다. 그러니까 분석적인 뇌는 추상적 좌뇌고 사회적인 뇌는 구체적 우뇌인 셈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뇌의 색깔에 따라 특성과 사고 방식, 동기를 만들어내는 기본 동력이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물론 뇌 선호 유형에서 한 가지 색깔만 사용하는 사람은 드물다. 최소한 두 가지 색깔 혹은 세 가지 색깔을 사용하는 사람이 더 많고, 심지어 전 세계 인구 중 1% 정도는 네 가지 색깔을 균형적으로 모두 사용한다. 하지만 만 10세 이전의 아이들의 경우 특정 선호 유형으로 규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자신의 기질을 발휘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타고난 뇌 선호 유형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유는 기질에 맞는 양육이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또한 각각의 뇌 선호 유형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둘 이상이 조합되더라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원래 이머제네틱스 검사에는 앞서 제시한 생각 선호 유형 외에도 행동 선호 유형에 따라 그 기질이 다르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생각 선호 유형 중심으로 아이의 기질을 이해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행동 선호 유형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을 것이다. 이 책이 뇌 선호 유형에 대한 해설서가 아니라 아이의 기질에 따라 더 나아가 강점에 근거한 양육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유형별 인간의 성격이나 기질에 대해 이해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몇 가지 있다. 기질은 좋고 나쁨이 없으며 뇌 선호 역시 능력과 가치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뇌 선호에 맞게 얼마나 적합한 자극을 주어 그를 활성화시키느냐다. 더욱이 이머제네틱스라는 도구는 각각의 특성을 설명하는 역할도 하지만 서로 다른 뇌 선호 유형들이 조합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준다. 쉽게 말해 노란색 종이 위에 파란색 셀로판지를 대고 보면 노란색이 초록색으로 보인다. 우리는 그 종이를 초록색이라고 부르고 싶어 하지만 그 종이는 초록색이 아니라 노란색이다.
이처럼 뇌 선호 유형을 아는 것은 상대의 본성 그대로 그를 불러주기 위한 첫걸음인 셈이다. 기질과 성격은 다르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 있다. 아이들의 기질만큼이나 생각과 행동의 패턴을 만드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태어나서부터 누구나 접해야 하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라는 요소다. 환경은 아이들이 세상을 어떻게 느끼는가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자신이 경험한 세상이 친절하고 환하고 밝으며 자신에게 다정하게 다가오는 아이는 세상에 대한 생각이 당연히 긍정적일 테다. 반면 자신의 욕구와 감정이 무시된 채 두려움과 불안으로 세상을 경험한 아이는 삶에 반감을 갖거나 위축될 수밖에 없다. 거기에다 부모가 가진 기질과 성격, 양육관, 양육환경 등은 세상을 처음 경험하는 아이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몇 년 전 정말 창의적인 아이를 만난 적이 있다. 어찌나 생각이 기발한지 아이가 말할 때마다 웃음이 터져나오기 일쑤였다. 다 아는데 숙제를 왜 해야 하냐고. 자기는 모르는 것 공부하기도 바쁘다며 숙제를 거부하지 않나. 오늘은 특별한 배울 거리가 없을 것 같아. 학교에 가는 대신 집에서 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거리낌 없이 제안하는 아이였다. 아이는 호기심이 많은 데다 그것을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스타일이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이 엄마의 기질은 규칙이 중요하고 무엇이든 계획대로 되어야 하는 성격이었다. 엄마는 큰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다. 아이의 자발성이나 개성을 존중하고 수용하고 싶지만 제가 용납할 수 있는 한계를 아이가 자꾸 넘어버려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이 엄마는 최선을 다해 아이를 이해하려 했지만 노력이 무색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의 긴장도와 불안은 높아졌으며 자존감은 낮아졌다. 규칙의 중요성을 내세우며 시시때때로 아이를 지적하는 엄마의 태도가 아이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있었던 것이다. 아이가 원래 기질적으로 갖고 있었던 자유로움과 독특함은 양육 과정에서 규칙을 잘 지키지 못하는 약점으로 인식되었고 아이는 스스로를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오해하게 된 것이다. 부모 손에 이끌려 상담소를 찾은 아이들을 살펴보면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지극히 정상적인 아이를 부모가 문제라고 오인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사교적이지 않고 도전하지 않으며 안전한 환경이 아니면 자기를 표현할 줄 모르는 수줍은 아이가 있다고 하자. 이 수줍음이 과연 문제일까? 만약 부모가 활동적인 아이를 원하거나 수줍음이라는 개인의 특성이 사회적 활동을 하는데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문제로 인식할 것이다. 그러나 수줍음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아이의 기질일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질을 지나친 약점으로 인식한다면 아이는 수줍음 때문에 해야 할 일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인식하기 쉽다. 반면 수줍음이라는 특징을 신중함, 사려 깊음, 상황을 살피는 세심한 능력 등으로 바라본다면 어떻게 될까? 아이가 자신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엄청난 차이를 불러오지 않을까? 아이는 부모를 통해 세상을 본다.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하나에서 10가지 온몸으로 모델링하는 부모의 기질은 이 양육의 장면에서 어떤 영향을 줄까? 아마도 부모 역시 자기가 살아온 방식, 자기가 타고난 기질에 따라 양육의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아이의 기질이나 아이가 원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부모의 경험을 마치 세상의 원칙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고 충분히 장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아이의 기질은 묻혀버릴 수 있다. 16살 정민이는 조그마한 실수에도 다른 사람에게 핀잔을 받을까봐 늘 불안하다. 학교에 가거나 외출을 할 때마다 옷 매무새를 12번도 넘게 체크하고 준비물을 혹시 빠뜨렸을까 걱정돼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다시 한번 점검한다. 스스로를 꼼꼼하고 세심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소개할 만큼 정민이는 본인의 기질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요즘 정민이는 그런 자신이 너무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틀에 갇혀 아무것도 못하는 자신이 답답하게 느껴지고 자신이 한 일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확인하는 일이 지겹게도 느껴졌다. 그러다 학교에서 UCC 제작하는 수행평가를 하면서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앞장서 아이디어를 내고 거리에 나가 낯선 사람에게 스스럼없이 인터뷰를 요청하는 일이 재미있고 행복했으며 진짜 나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정민이는 철두철미하고 꼼꼼했던 자신의 성격이 사실은 엄마가 자신을 양육하면서 내내 강조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럽기만 하다. 정민이의 사례처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주어진 환경 때문에 자신의 기질을 성인이 되어 처음으로 인식하거나 자신의 기질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이러한 고민은 단지 자기를 모르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자기 정체성에 혼란이 생기면 의지도, 목적도, 즐거움도, 만족도 가지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고 그로 인해 주체성이나 독립성 등을 확립하기 어렵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격 테스트와 같은 객관적 데이터에서 자기 정의를 찾거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 불안해하는 것이다. 나 역시 나에 있는 그대로의 기질을 정확히 안 시점은 중년에 접어든 뒤였다. 나의 기질을 제대로 알고 나니 왜 어렸을 때 칠칠치 못하다고 혼나는 일이 많았는지 다 아는 것인데도 사지선 다형 시험에서는 내 실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고 느꼈는지 같은 심리학 공부를 하는데도 하나를 깊이 파고들기보다 새로이 접근하는 여러 이론이나 도구, 방법 등에 관심을 보이고 이들을 기존의 이론에 접목하기 좋아했는지를 어렴풋하게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그 이전까지 나는 무엇인가 자극이 들어오면 분석하고 정리하며 그에 대한 실수를 하나라도 하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나 자신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오해는 내 관심의 영역을 제한시켰고 창의력에 제동을 걸었으며 내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본질적인 욕구를 등한시하게 했다. 쉽게 말해 맞지 않는 옷 때문에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 에너지의 낭비를 가지고 왔다는 의미다. 이것은 유독 나의 개별적 경험에 국한되지 않는다. 상담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부모-자녀 관계를 보면 서로가 서로를 오해하고 저항하느라 아주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아이의 기질을 제대로 알아주는 일은 정말 중요하다.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고유성을 지키고 존중받으며 더 나아가 자신만의 강점과 자원을 인식하여 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힘까지 만들어내는 작업이다. 그래서 최근 부모들이 관심을 갖는 것들이 있다. 공감, 정서, 말공부 등이다. 그런데 이런 노력의 기질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느 TV 프로그램에 커플이 등장해 프로포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걸 본 적이 있다. 남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화려하고 거창한 방법으로 프로포즈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다. 반면 여자는 달갑지 않은 표정이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소박하고 진실한 방법으로 진심을 표현하는 일이 가장 멋진 프로포즈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성공이냐 실패냐로 판단한다면 이 남자의 프로포즈는 당연히 실패다. 남자가 여자친구의 성향, 특성, 그로 인한 욕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생긴 참사다. 아이들의 기질 역시 이와 같다. 양육하는 과정에서 그 기질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부모가 쏟은 노력과 정성이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느껴질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아이의 기질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양육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가치다. 있는 그대로 내 아이를 수용해 주는 것만이 아이가 아이답게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최적의 양육법이기 때문이다. 기질 안에 숨어있는 잠재력, 강점. 어린 시절 난 운동의 젬병이었다. 고무줄 놀이며 깡 따먹기 등 몸으로 하는 모든 활동에서 몸치라고 불린 것은 물론 공이나 줄같이 아이들이 즐겨하는 놀이도구에 대해 가까이 접하는 것조차 무서워했다. 공을 피하지 못해 정면으로 맞는 경우가 허다할 정도로 신체 조작 능력이 꽝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체육 수업이 있는 날이면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학교를 결석하고 싶을 만큼 운동이 싫었다. 신체적, 운동적 관점에서만 보면 난 거의 학습지진아였던 것이다. 몸 사용이 서툴렀던 내가 생활지능인들 높았을까? 칠칠치 못하게 썩고 깨고 엎지르고 부수는 일은 다반사였다. 지금보다 가사 능력이 더 많이 필요했고 아이도 한 사람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제 몫을 내야 하는 시절이었기에 이런 열등한 생활지능은 모든 사람의 규탄의 대상이 되었다. 잔소리 혹은 다른 사람의 비난을 듣다 보면 세상에 이보다 무능한 인간은 있을 수 없을 것처럼 비참해졌다. 그래서 난 선택했다. 체육이나 운동 관련 활동은 모두 포기해버렸고 절대 집안일이 내 차례가 되지 않도록 공부에 열중했다. 몸을 움직이는 일을 하면 세상의 모든 눈동자가 나를 쏘아보며 언제 실수를 하는지 엉터리 같은 결과를 내는지 보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에 달리 방도가 없었다. 그러나 그 포기가 강점 중심의 프레임으로 보자면 얼마나 현명한 선택이었는지 모른다. 모든 것을 잘해야 한다는 전능적 사고를 하는 사회의 질서와 부모님의 요구를 받아들여 밤새 줄넘기나 농구 골을 넣기 위해 연습했다면 그때 시작된 좌절은 자존감과도 직결되어 난 무엇을 해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자기 비하의 늪에서 허우적대지 않았을까. 요즘 아이들을 보면 과거에 비해 잘하는 것이 월등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좌절감이나 열등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그들에게 그러한 생각을 심어준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평균, 보편이 어떤 것인지에 관의 기준도 없으면서 막연히 기본은 해야 한다는 말로 아이들에 대해 끊임없이 완벽한 그림을 그리는 부모들이나 사회가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닐까? 강점 중심 패러다임은 모든 분야에서 기본은 해야 한다는 생각과 거리가 멀다. 긍정심리학자인 린다 셀리그먼에 따르면 행복한 삶의 공식은 자신의 대표 강점을 발견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발휘하며 커다란 만족과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는 것이다.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제대로 알고 발휘하면서 그에 대해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의미다. 애써 해도 안 되거나 성과가 적은 일에 집착하고 그의 자신을 맞추느라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것은 단순하게 한 가지 일이나 과제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치관이나 자기에 대한 개념,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에 더욱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강점의 중요성을 안다 해도 양육에 있어서 강점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첫째, 자라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강점이 어디에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기질적 특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다양한 특성이 혼재된 아이들도 있으니 강점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물론 여기에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시각과 판단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둘째, 강점을 중심으로 양육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 강점보다는 약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살아온 부모 세대가 아이들에게 강점을 중심으로 자신을 확장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곳에서 발달적 포인트를 찾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다. 그렇다면 정말 강점만을 믿고 가도 되는지, 균형적인 발달의 이슈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한 강점의 강력한 힘이 어디에 있는지 온전히 부모 관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왜 강점이어야 하는가? 얼마 전 재미있는 광고를 한 편 보았다. 아무것도 안 하고 방 안에서 뒹굴뒹굴 무의도 식만해서 부모의 속을 태우는 것 같았던 아들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와 부모를 놀라게 한다는 내용이었다. 재미도 재미지만 이 광고는 자기만의 개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 형태에 종사하며 그를 통해 개개인의 능력을 발휘, 성취하는 방법 또한 많아졌다는 의미를 전달하기도 한다. 그저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열심히 살면 성과가 나오는 세상이 있었다. 20세기의 삶은 거의 그러했다. 그래서 조금 더 부지런히 움직이면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한 분야에서 자기 가치를 구현하려면 자기만의 콘텐츠, 개성, 그리고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 있어야 하는 세상이다. 자, 그렇다면 그 차별성은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강점이다. 이제는 이를 투자해서 10, 아니 100을 만들어야 하는 세상이다. 이때 100이라는 결과를 도출해내는 기본값 1의 존재, 즉 강점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자. 심리학적 관점에서 강점이란 가치 있는 성과를 위해 최적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역량이라고 정의한다. 이 말인즉 강점이란 타인과 비교해서 우월한 능력이 아니고 자신 안에서 무엇인가를 수행할 때 가장 효과적인 자원이 되는 능력을 의미한다. 즉, 강점은 이미 우수해진 능력이 아니고 우수해지는데 가장 사용하기 좋은 강력한 자원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많은 교육학자와 심리학자들이 일관되게 말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첫째, 아이의 관심과 흥미를 중심으로 관찰하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아이들의 경우 강점을 발견하기가 의외로 쉽다. 아이가 관심과 흥미를 가지는 일부터 집중해서 관찰하면 된다. 보통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잘하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잘 분별한다. 그러므로 강점과 관련된 일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관심을 보이고 쉽게 접근하기 마련이다. 이 강점은 아이가 타고난 기질과 연관되고 기질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좀 더 발전하여 재능의 기술을 더한 형태로 완성되는 것이다. 둘째,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인간이 가진 기질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제대로 사용하면 탁월한 점이 되기도 하고 전혀 다른 방향에서 사용되면 행동의 걸림돌이자 취약점이 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이 가진 진취성은 다른 사람에게는 과도하고 무분별한 일을 벌이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가진 신중함과 꼼꼼함은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강박적 사고나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특성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을 볼 때 어떤 특성 자체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따지는 것보다는 그 특성을 사용하는 주체가 그 특성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그를 활용해 무엇을 하는가가 그 사람의 특성의 질을 규정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같은 특성이라도 그를 긍정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지지하며 격려하고 발달시키는 것이 강점을 발전시키는 길인 셈이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어요.